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된 아들 하나 있는 주부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변할 때까지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람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저에게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것은 제 인생에 없을 일이라고 아이 하나를 보고 굳굳하게 버텨왔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제가 더 바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사이다 복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반듯하게 다린 정장을 입고 네모난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셨어요. 현관문 앞에서 다녀올게 하고 짧게 말하시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괜히 마음이 든든해져서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엄마는 다시 분주해지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갈 준비를 서두를 때 옆에서 옷을 챙겨주시곤 했었지요. 신발끈을 매는 일도 서툰 저를 보고 대신 해주겠다며 무릎을 꿇던 엄마 모습이 기억나요. 가끔은 제 손을 꼭 잡고 학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는데 그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땐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죠.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꽤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젊었을 때 다들 안정적인 대기업을 찾고 들어가려고 줄을 설 때 아버지는 과감하게 남들이 두려워하던 길을 선택하셨대요. 그게 바로 이제 막 시작하는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이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건 늘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모토이자 좌우명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회사에서 아버지는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루에 4~4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며 공부하고 일하고 또 연구를 하셨죠. 아버지는 단순히 성실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 머리가 비상하셨어요. 특히 수학에 강하셔서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남달랐죠. 기계를 다루는 일이 주 업무였는데 저는 어릴 땐 기계란 그냥 스위치를 켜면 돌아가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숫자들을 뚝딱뚝딱 입력하고 뭔가를 계산하시더니 그대로 기계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저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졌죠. 아빠는 마술사 같아. 아니, 마법사인가? 주문처럼 숫자를 막 써넣으니까 멈췄던 기계가 돌아가. 아빠는 항상 우리 딸의 마법사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막히는 일,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아빠에게 달려와야 한다. 사실 저는 아버지처럼 머리가 비상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수학은 늘 저를 괴롭히는 과목이었고 공식만 봐도 머리가 아프곤 했죠. 그래서 저 똑똑한 머리 좀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건 딱 하나였어요. 타고난 머리보다 중요한 건 결국 성실함이라는 것. 아버지는 남들보다 덜 자고 더 묵묵히 버텨서 성과를 내셨으니까요.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성장했어요. 국내 경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회사는 대부분 수출을 하던 터라 건재했죠. 남들이 실직을 하고 취업난에 시달리던 시절에도 우리 집은 그런 불안에서는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깨끗하게 다린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저에게 가장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같았어요. 사람들은 종종 엄마에게 결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말을 했어요. 처음엔 그냥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아버지는 단순히 능력 있는 가장이 아니라 집에서도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회사에서 그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셔도 저와 함께 숙제를 봐주시고 주말이면 엄마를 도와 요리를 하기도 하셨으니까요. 오늘은 내가 저녁 차릴게. 여보, 좀 쉬어. 오늘 하루도 집안일 한다고 고생했으니까. 아유, 이러다가 이제 와놓고 무슨 또 요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냥 쉬어요. 내가 금방 밥 차릴게. 아, 맨날 부엌에서 밥 냄새 맡고 있으면 질리지도 않아. 오늘은 내가 실력 발휘 제대로 할게.
사람들이 엄마를 부러워했던 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겠죠. 돈 잘 버는 남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따뜻한 남편. 아버지는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닮고 싶다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남들도 다 우리 집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다른 집 아버지들도 다 똑같이 하는 줄 알았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화장실을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해 놓으셨거든요. 직접 소를 들고 변기를 닦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일도 분리수거하는 것도 아버지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습관처럼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쓰레기가 쌓이는 법이 없었죠. 엄마가 더러운 걸 만진다거나 무거운 걸 드는 건 아버지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엄마가 받는 대접이 공주 대접이나 다름없었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아버지는 늘 따라 나서셨어요. 엄마가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요. 참나, 웃기죠?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물건을 정리하는 것까지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주말이면 아버지는 청소도구를 챙기면서 청소를 해야 하니까 저랑 엄마 보고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말을 하셨어요. 가끔은 엄마가 고집을 부리며 아우 이번 주는 엄마가 청소를 하겠다고 바꿔서 하자고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쉬는 모습은 이상하게 쉬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가서 공놀이를 하거나 몰래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곤 하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단 거 먹는 걸 싫어하셔서 집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는 그런 엄마 몰래 제 손에 사탕을 하나씩 쥐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늘 건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엄마는 늘 따뜻한 밥을 지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물론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지만 제 시험지에는 빨간 동그라미보다는 파란색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수학 시험지를 들고 집에 들어가면 괜히 발걸음이 무거워지곤 했는데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네가 마음을 다해 전부를 걸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찾으면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야. 그럼 엄마도 어릴 땐 꿈이 참 많았다. 작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그림을 그리고 싶기도 했지. 근데 결국엔 가정을 꾸리고 네 아빠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이었어. 그리고 지금 봐. 지금 그 꿈을 이룬 거잖아. 그래서일까요? 저는 부모님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게 꼭 큰 성공이나 돈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물론 아버지는 능력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셨지만 제가 진짜 부러워한 건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 모습이었어요. 저는 혼자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내가 전부를 걸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뭘까 하고요. 답을 찾지 못했지만 설령 시험지에 비가 내려도 설령 제가 남들만큼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언젠가는 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죠. 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세상이라는 건 결국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결혼이라는 것도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행복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죠. 저는 다른 형태의 가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 오히려 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셨는데요. 그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리 부모님은 그 말씀처럼 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셨어요.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셨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이혼이라는 단어를 죄악처럼 여겼어요. 그 시절만 해도 이혼은 솔직히 요즘처럼 흔한 일도 아니었고 오히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일이잖아요. 누가 이혼을 하면 동네방네 소문이 돌고 뒷말이 무성했죠. 게다가 교회 교리 안에서는 이혼이 죄악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니 제게 이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제 인생에 이혼 같은 건 절대 없을 거야 하고 철석같이 믿었죠.
저는 늘 꽃보다 더 연약한 존재처럼 다뤄지던 엄마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그 생각이 굳어지게 된 계기는 제가 17살이었을 때 우리 엄마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였죠. 사고가 나기 전까지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버지는 돈을 참 잘 버셨고, 엄마는 늘 제 옆에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잖아요. 엄마의 오랜 소원은 마당이 딸린 2층짜리 집에서 저를 키우고, 나중에는 손주들까지 돌보며 사는 거였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가 결국 큰 결심을 하셨어요. 땅을 사서 엄마가 원하던 집을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그 집은 정말 꿈의 집이었는데요. 방도 넉넉했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은 아침마다 금빛으로 반짝였죠. 마당은 넓어서 제가 공놀이를 하고 뛰어다니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주방도 엄마가 늘 원하던 대로 크게 지어졌어요. 아유, 당신이 너무 무리한 건 아닌지 몰라. 어떻게 내 머릿속에 그려둔 집을 그대로 들고 왔어? 만날 나한테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노래를 불렀잖아. 그대로 잘 졌지? 내 평생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아유, 나 정말 행복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내의 꿈을 그렇게 현실로 만들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해내셨죠?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엄마를 부러워했어요. 세상에 저런 남자를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시간 속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평생 공주처럼 대접받으며 행복하게 사시던 엄마가 그런 일을 겪으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집 지붕 끝자락에 새들이 둥지를 틀었는데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울어대는 통에 잠기가 밝은 아버지가 푹 주무시지 못한다는 걸 엄마가 알고 계셨어요. 결국 엄마는 치워버려야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엄마가 큰 사다리를 끌어다가 직접 지붕 끝으로 올라가셨고 새들을 쫓아내고 둥지를 치우려다 그만 발을 헛디디신 거죠. 사실 사다리 높이가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타박상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높이였는데 하필이면 아래쪽에 있던 계단 둔턱으로 떨어지면서 일이 커져버린 거죠. 그때 엄마는 충격으로 허리뼈가 산산이 부서지고 신경까지 크게 다치게 된 거예요. 그 시간 저는 학교에 있었고 아버지는 회사에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 뛰쳐나오셨대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시고 급히 119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엄마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무려 4번의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허리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인공뼈를 심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어린 마음에도 너무 무섭고 막막했죠. 마취해서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병실 한켠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가운 손끝이 다시 따뜻해질 때까지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죠.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엄마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어요. 처음엔 내가 꼭 엄마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와 간호를 동시에 하려니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나서셨어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사직서를 내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워낙 많았으니까 회사도 크게 난감했을 거예요. 아버지 없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회사에서는 아버지께 재택근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지만 결국 받아들이셨어요. 엄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엄마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낮에는 업무를 보다가도 틈틈이 엄마를 안아서 재활 운동을 시키고 밤에는 엄마가 아프다고 뒤척이면 새벽까지 허리를 주물러 주셨어요. 엄마는 처음엔 보조기구 없이는 아예 걷지를 못하셨어요. 겨우 몇 발짝 움직이려 해도 눈물을 삼키며 주저앉으셨죠. 아휴, 아예 도저히 안 되겠어. 나 못 걷겠어. 다리에 힘도 마음처럼 안 들어가고 허리도 지탱을 못 해주는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은 할 수 있어. 조금씩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면 돼. 나 붙잡고 한 걸음이라도 걷자.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아버지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결국 엄마는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긴 했지만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 같았어요. 병원 의사도 고개를 저으며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회복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고가 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을 때 저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엄마 곁을 지키고 계셨어요. 월급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엄마 옆에서 밥을 먹이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리고 언젠간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때 더 간절하게 다짐했죠. 엄마의 사고는 우리 가족을 한동안 크게 힘들게 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좌절만 하고 있을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엄마 곁을 지키셨고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뒤에는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작은 월급이었지만 엄마 약값이나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33살이 되었을 때 전 정말 운명 같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만남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날의 상황은 아직도 두근거림이 있어요. 친구와 함께 공연장을 찾아가는데요. 그게 조금 특이한 스탠딩 코미디 극이었어요. 관객 참여 형식이라 중간에 솔로인 사람들을 무작위로 짝지어주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옆자리 분이랑 잠깐 짝을 지어주세요. 사회자가 그렇게 외쳤을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했죠. 공연 분위기 덕분에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게 됐고 끝나고 나서도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이벤트 상품으로 식사 교환권까지 당첨이 돼서 같이 쓰고 인증샷을 찍어야 해서 밥을 먹게 됐고 연락이 그렇게 쭉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의외로 말이 잘 통했어요. 처음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몇 번 더 만나보니까 묘하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직장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스스로도 나름 비전이 있다고 말했죠. 뭐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자신감 하나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자신감이라는 게 결국 본인을 믿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괜찮은 용기라고 보여줬어요. 게다가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겨줬어요. 이를테면 약속 시간을 잡을 때도 제 스케줄을 먼저 확인하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어떠냐고 배려도 해줬어요. 그런 모습이 꼭 제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다짐해왔던 저였으니 점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 부모님처럼 인꼬 부부로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죠. 우리는 무려 2년을 연애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냐고 못 믿는 척했지만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는 관계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분명 행복할 거라 믿었어요. 그런 믿음 속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드디어 양가 상견례자리가 마련이 됐죠.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나갔는데 솔직히 그 자리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첫인상부터 권위적이었거든요. 다 같이 앉아있는데도 물 한 잔 따라 마시는 것조차 시어머니를 시켜 드시더라고요. 여보, 물이라고 한마디 하자 시어머니가 급히 잔을 채워드렸는데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상 엄마에게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하셨는데 이 집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우리 엄마가 다리를 저는 걸 보고는 대놓고 눈살을 찌푸리셨거든요. 그 표정이 너무 노골적이라서 제가 옆에서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을 때 엄마는 꾹 참고 웃으려 애쓰셨지만 그 순간 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이런 시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지금의 남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진심으로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눈치를 보며 괜히 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또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난히 끝난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과 불편함이 처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오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어? 나는 솔직히 시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받았어. 어머님이 우리 엄마 다리 불편해하는 거 보고 인상 쓰셨잖아. 내가 우리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마 처음 보신 거라 놀라서.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렇게 인상을 쓰는 게 말이 돼? 나는 우리 집안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참을 수 없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내가 단단히 일러둘게. 나는 당신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당신이 이렇게 불편한 부분을 말해주면 내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내가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믿고 결혼해도 되는 거냐고. 당연하지. 앞으로 이런 상처 안 받게 할게. 당신 절대로 힘들지 않게 할게. 남편은 제가 혹시라도 다른 마음이라도 먹을까 봐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풀렸고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결혼을 선택했어요. 시부모님이야 요즘 세상에 뭐 같이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효자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붙잡고 본인이 얼마나 모진 시집살이를 받았는지에 대해 토로하면서 글쎄 저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저 가부장적인 인간이랑 살면서 물 떠오라고 그러면 물 떠다 주고 커피 타오라 그러면 커피 타다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니? 예, 그러니까 커피 좀 타와봐라. 네? 네, 어머니 믹스커피 어디에 있는데요? 그것도 몰라? 시집을 왔으면 시댁 살림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빠릿빠릿하게 파악을 해야지. 우리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봤으면 기막혔을 거다. 그런 거 하나 모르냐고. 제가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 일일이 열어보는 것도 민폐잖아요. 아유, 몰래 파악을 해뒀어야지. 그리고 너 자주 안 오는 게 자랑이야. 우리 시어머니는 말이다. 매일 아침마다 그 거리를 찾아오라고 했다. 무난 인사드리라고. 아유, 요즘 것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했다면요. 아마 며느리에게는 절대 똑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하고 승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1년 정도 미뤘으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남편도 승진이라는 게 연봉이랑도 직결되어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줬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밥상머리에서 애는 언제 가질 거냐 하고 캐묻는 거예요, 글쎄. 결혼을 했으면 말이야. 제일 큰 효도가 뭐야? 손주 안겨주는 거다. 도대체가 한 달이 넘게 지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엄마,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안사람 승진 앞두고 있어서 승진하고 나면 애 가지려고. 뭐야? 승진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걸 기다리느라 애를 안 가진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밥상을 확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와, 저는 그 소리에 기겁을 하고 말았죠. 반찬이 제 옷 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리고 국물이 흘러내리는데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상을 엎으시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있는데 네 엄마처럼 장애인이라도 나오면 어쩔 거야. 그러면 네 인생 끝이야. 그 말은 제 가슴을 그대로 찔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눈물이 저절로 솟구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막말을 들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도저히 얼굴 보고 밥을 더 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숟가락을 들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숟가락을 탁 던지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냐? 여자가 감히 소리를 질러? 그 말에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시어머니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에 별별 가족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전 그래도 지지 않고 일어서서 시댁을 나왔고 뒤따라온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만 계속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요. 이 집 분위기 자체가 이런 건데요. 너무 속상해서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가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어? 너 일부러 우리 집 안 오려고 수쓴 거지? 내가 절름발이 보고 장애인이라고 한 게 쟤냐?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요. 온몸이 떨렸어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냈어요. 남편만 가끔 부모님을 찾아뵙곤 했죠. 솔직히 그게 저에겐 가장 편안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가지면서 상황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무리 속을 끓이게 한 시부모님이라고 해도 첫 손주가 태어난다는데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애 때문에라도 왕래는 해야 하지 않겠어? 하고 은근히 권유를 했고요.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지만 결국 제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약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댁에 발길을 들이게 된 건 제 실수였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집살이가 한풀 꺾이긴 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한때 다시는 안 와요 하고 발길을 끊었던 전적이 있어서인지 혹시 또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났는지 손주를 못 보게 될까 두려웠는지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심하게 구는 일은 줄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았죠.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커피나 좀 타와라. 아이 오는 길에 TV 리모컨도 가지고 오고.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는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잡다한 심부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시댁에 가는 게 늘 곤욕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글쎄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시어머니를 부려먹었어요. 물 가져와라, 자리 좀 고쳐눕게 부축해라. 그 요구가 끝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시어머니는 되려 또 제게 와서 툴툴댔어요. 아유, 며느리라는 게 있는데 시아버지 간호도 안 하고 일한다고 바쁘다 소리만 하지. 어머님, 저도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내서 오는 건데. 내가 아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결국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끝내 퇴원하지 못했어요. 새벽에 또 한 번 뇌출혈이 터지면서 결국 생명을 붙잡지 못했죠.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장례 준비로 어수선할 때 느닷없이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시아버지가 글쎄 빚을 남겼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금시초문이라고 사기꾼 아니냐고 했지만 그들이 증거 서류를 내밀자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빚이 무려 9천만 원에 가까웠던 거예요. 병원비도 빠듯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구하던 상황인데 덮쳐온 빚 소식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혼비백산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돈 없다고 말을 하면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전 모른 척했죠. 장례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남편을 압박했어요. 아유 네가 좀 갚아라. 며느리도 직장 다니잖니. 손주도 낳아줬는데 도와야지. 남편은 내내 시달리다가 결국 저에게 우리 집을 팔아서 도와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은근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전 도끼 눈을 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평수 아파트는 저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신 집이었거든요. 그런 집을 팔아서 시어머니 빚을 갚는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해 준 이 집을 팔자고? 너 그 집 이야기 입에 올리는 순간 바로 이혼이야. 알겠어?
그럼 우리 엄마는 엄마는 어떻게 해? 나야 모르지.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사는 집도 내놔야 할 판인데. 남편은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남편이 이미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 편에 서 있다는 걸요. 그 빚은 결국 시어머니가 떠안게 됐어요. 전세금을 빼서 갚고 그 집을 월세로 돌리더니 연금이랑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눈치였죠. 저는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희 아버지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네요.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수술로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이미 깊게 퍼져 있었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시작된 상태라는 거였어요. 항암을 해도 가망이 없고 오히려 몸만 더 상할 거라는 설명을 듣는데 제정신으로는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평생 불편한 몸을 가진 엄마 곁을 지켜온 아버지가 정작 본인 병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보는 건 너무나도 가혹했거든요. 엄마는 힘겹게 절뚝거리면서도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데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사돈어른이 위암이라고? 아이고 평생 그 마누라 병수발만 들더니만 죽을 때 되니까 마누라가 장애라 병수발도 제대로 못하고 죽네. 아이고 네 아버지 팔자도 기구하다. 어머니, 어쩜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못 배운 티를 내? 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냐? 배운 게 없으면 나중에라도 교양을 차릴 생각을 해야지. 어쩜 그렇게 무식하게만 사시냐고요, 정말. 시어머니 얼굴이 벌개졌지만 저는 더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과 다시 완전히 연을 끊었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제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한 게 너무한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드는 순간 저는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한 대라도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꼭 참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암과 싸우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요. 눈물로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정신을 붙들고 일을 챙겨야 했죠. 엄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장례식장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도 힘겨웠고 저는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저 친정집에 아버지 신분증이랑 필요한 서류 좀 가져와 줄래? 내가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남편은 그렇게 서류를 가져다 주었고 저희는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죠. 발인 날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장지까지만 함께하고는 출근을 했어요. 엄마와 저는 장례를 끝까지 치르고 기도를 올리고 조문객들께도 인사도 드렸죠. 마지막으로 밥까지 함께하고 나서야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키패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아니 우리 집 때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거 키패드가 바뀌어 있지? 어머 그러게? 엄마 저 비밀번호 눌러봐봐. 뭐야 안 먹히잖아. 엄마가 바꾼 거 아니고? 아니 장례식 전만 해도 원래 거였는데 언제 바뀌었지? 비밀번호도 틀리다는데?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장례 시작할 때 남편이 친정집에 왔을 때도 이 키패드였나 싶어서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 놈이 태연하게 지가 키패드를 바꿨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키패드를 왜 바꿔? 멀쩡한 걸. 아이 그래서 비밀번호가 뭔데? 비밀번호를 왜 알려줘? 그 집 우리 엄마 쓰라고 했어. 에이, 우리 엄마 빚독촉 때문에 못 살겠다길래 전세금 빼서 갚았거든. 갈 데 없잖아. 잘 걷지도 못하는 장모님이 뭐 그렇게 넓은 집 필요해?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넓은 집이 필요 없는 몸이라고 해도 그 집은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지어주신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평생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남겨주신 집인데 남편이 뭔데 그걸 지멋대로 시어머니 쓰라고 비밀번호까지 바꿔요? 더 기가 막힌 건 명의가 떡하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 동의도 없이 멋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나 진짜 살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는 또 처음 듣네.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로 바꾸며 어머님 보고 들어와 살으라고 결정을 해? 얼른 비밀번호 불러. 안 돼. 우리 엄마 지금 오갈 곳 없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좀 사일 수도 있지. 가족끼리 왜 그렇게 매섭게 나와? 2번 말하게 하지 마. 너 지금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알고 있니? 이거 도둑질이야? 도둑질이라고. 그것도 무려 집을. 그럼 장모님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유 살면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가냐? 우리 엄마 성격 몰라? 장모님이랑 절대 같이 못 살아. 장모님은 완전 공주님이잖아. 우리 엄마가 그 나이에 우리 아버지 수발도 다 들었는데 장모님 수발까지 들어야겠어? 지금 누가 우리 엄마 수발을 들라고 했어? 네 멋대로 남의 집에 시어머니 들여놓고선 이제 와서 집을 못 준다고? 이 집이 누구 건데 그렇게 말해 당신? 아유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 몰라? 장모님은 솔직히 너무 사치스러운 집에서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쓰면 딱이지. 아이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거기 집 넓어가지고 장모님이 청소하기도 빡세. 전 진짜로요. 저 인간 머릿속을 뜯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딴 말을 내뱉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상식적으로 아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쩜 이렇게 자기 독단적으로 뻔뻔한 생각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사람 새끼가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이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은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몸 불편하시잖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니 우리 엄마 집이 여기 떡하니 있는데 혼자 생활도 가능하고 불편해도 재활치료까지 열심히 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을 뭔 근거로 요양원에 보내래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를 위해 직접 지은 집인데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우리 엄마는 요양원으로 보내라니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어요. 좋게 말할 때 지금 당장 비밀번호 대? 그렇지 않으면 나 더는 참지 않아. 아, 나 일단 회의 들어가야 돼. 이따 얘기해. 그리고 장모님 요양병원도 알아보는 게 좋겠어. 미리미리 알아봐. 그리고는 뻔뻔하게 전화기까지 꺼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들고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앞이 핑 돌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죠. 아, 남편이 이제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남겨주신 집을 제 엄마를 내쫓고 시어머니에게 넘겨버린 배신.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제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당장 우리 엄마랑 같이 제가 살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집이 방 2개짜리 아파트였거든요. 안방이랑 아이방 말고는 다른 공간이 없었으니 우리 엄마를 어디에 모셔야 하나 싶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짠 듯 둘 다 전화기를 꺼버리고 나몰라라 했고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 엄마가 저를 보며 힘없이 웃으셨어요. 아휴 참 아무리 염치가 없는 인간들이라도 잘못된 걸 알고 바로 잡을 거야. 기다리면 집 돌려주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번쩍했어요. 아니 저 뻔뻔한 인간들이라면 분명 알박기를 하면서 너희가 살으라고 내준 집 아니냐 하고 박박 우길 게 뻔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제대로 수를 쓰지 않으면 정말로 집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전 바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집 근처에 상담이 바로 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 엄마를 모시고 곧장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변호사가 얼굴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야, 이거 황당한 사건이네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라서 신고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저희 집으로 피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건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속이 울컥했어요.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너무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을 했죠. 제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증여해 주시고 가셨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죠. 엄마랑 같이 살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럼 아주 명확하네요. 등기부 등본, 증여계약서 이런 서류들 다 갖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 집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 그 집도 아버지가 제게 상속해 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팔아서 시어머니 빚을 갚아드리고 대신 작은 원룸이나 1.5룸 정도 해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친정집으로 들어가 엄마랑 같이 살면 되니까 방도 넉넉하고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그 정도 해드리면 시어머니가 더는 저를 못 괴롭히겠지 싶었고 집을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제가 은근히 우위에 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말하자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걸 제멋대로 망친 게 누구예요?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바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말에 제 속이 조금은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는 감정만 앞세울 게 아니라 법으로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죠. 그래요. 이판사판 개판이 따로 없었어요. 지들이 먼저 내 뒤통수를 치고 친정집을 점령했으니 나도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 바로 경찰에 신고를 때렸어요. 출동한 경찰 앞에서 저는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고요. 여기가 제 명의로 된 집인데요. 근데 제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어요. 그 순간 퇴근한 남편이 경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왔죠. 현관 앞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거참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 가족끼리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집 소유자가 무단 침입자를 신고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법 앞에서는 똑같아요. 아이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노? 넌 피도 눈물도 없는 거냐? 저는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이혼이라는 단어 입에 올리기가 어려웠는데 뱉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 놈은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뭐? 이혼? 야 너는 효심도 없는 거냐? 우리 엄마 오갈 데 없어서 불쌍하다고 이 집에서 모시자고 하는 건데 그걸 이혼 사유로 삼는다고? 야 막말로 장모님이 이 큰 집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득이 돼? 장모님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작은 집에서 사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 큰 집은 우리 엄마가 쓰면 맞다는 거 아니야. 나도 시어머니 위해서 집 팔 생각했어. 빚 갚아드리고 작은 집 하나 구해드리려고 했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아버지가 상속해 주신 집이니까 그 집 팔아서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집에서 우리 가족, 우리 엄마랑 함께 살려고 했어. 그게 내 계획이었다고. 뭐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 위해서 집을 팔려고 했다고? 그럼 장모님이랑 같이 살겠다는 거야? 병수발까지 들면서? 우리 엄마인데 그걸 왜 못하겠어? 우리 아빠가 이 집을 나한테 상속해주면서 뭐라 하셨는지 알아? 엄마랑 꼭 같이 살라고 그 조건으로 주신 집이야. 잠깐만, 상속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집이 장모님 집이 아니라 당신 집이라는 거야? 남편의 시선이 집안으로 쓱 훑어지더니 욕심이 묻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학군 좋은 동네에 마당 딸린 2층 집이었으니 시세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제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집,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남편 눈이 탐욕으로 번쩍이는 걸 보고 전 속으로 이 인간이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죠. 더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경찰과 함께 부른 열쇠공이 도착했어요. 곧장 작업이 시작됐고 끼익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뜯겨나가기 시작했죠.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안에서 뛰쳐나와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문짝이 벌컥 열려나가자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등기상 소유주는 아드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며느님입니다. 소유권 없는 사람의 오락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자 일단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이선 나? 당장 나? 저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시다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시죠. 나는 그저 집이 없어서 내 아들이 살라고 한 집에 들어갔을 뿐이야. 근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하냐고. 시어머니는 경찰차를 타고 끌려가는 동안에도 억울하다고 쉴 수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을 해서도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자기 잘못이 무엇이냐고 뻔뻔하게 묻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개무시하고는 경찰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죠.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2개 다 걸겠습니다. 처벌은 강력하게 부탁드려요. 처벌까지?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고작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는 거야? 고작? 지금 고작이라 그랬어? 남의 집을 지들 마음대로 소유하려 했는데 고작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집이 얼마짜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물려주신 집인지 알기나 해? 제가 정색을 하고 말을 하자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얼굴로 한 발 물러나더라고요. 아마 제가 진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소송을 걸 것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듯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처벌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경찰을 향해 말을 하자 시어머니도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보, 진심이야.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시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됐어. 사과 필요 없고 양육비나 제대로 내놔. 그게 네가 할 일 전부야. 제 말에 경찰서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조사관은 무표정하게 기록만 이어갔고 다른 경찰들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제지했죠. 며칠 뒤 남편은 제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아들고 결국 저희 친정을 찾아왔어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동안 자네가 내 몸 불편하다고 무시했던 것들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행동이었네. 그런 자가 감히 용서를 바라나? 용서는 없어. 그 말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옆에서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이제 끝이다 하고요. 저는 우리 엄마와 내 아이만 지키면 된다고요. 저 인간들과는 2번 다시 엮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 순간 억눌렸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듯 시원한 바람이 제 가슴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뒤로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요.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해달라면서 집에 자기 소유권도 있다는 소리를 했죠. 어이가 없었어요. 그 집은 제 아버지가 저에게 상속해 주신 집이었고 결혼 후 함께 번 재산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억지를 부리면서 내가 그래도 이 집 관리도 하고 같이 산 세월도 있는데 기여도가 있지 않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제게 알려준 사실은 명확했죠.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으면 기여도가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저와 남편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목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죠. 결국 법원에서도 제 손을 들어줬고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듯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이 참 처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 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이혼 판결이 나오자마자 고작 남편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집을 팔아서 정리한 뒤 양육권과 친권을 전부 가져온 제 아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왔죠. 엄마와 아들 이렇게 셋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물론 경제적으로 빠듯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미련스럽게 붙잡으려 했어요. 가끔 친정집 앞에 찾아와서 제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울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했죠. 경찰에 불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냈습니다. 한 번 넘어가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걸 알았거든요.
저도 이제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우리 엄마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는 여전히 불편한 몸이지만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며 늘 웃음을 보여주세요. 저 역시 직장 다니면서 집안도 챙기느라 바쁘지만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고 느껴요. 때로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지난 몇 년간의 파란만장한 일을 떠올리곤 해요.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전 두렵지 않아요. 이미 가장 큰 배신과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제 것을 지켜냈고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셋은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욕심과 오만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전 오히려 진짜 소중한 걸 지켰다는 사실, 그게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